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유여행으로 떠나기도 하지만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을 통해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통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을까요? 19세기 사회 변화 속에서 여행 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여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인이나 학자, 상인들, 종교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거나 또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온천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경우, 그리고 17세기쯤부터는 유럽의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유럽을 여행하는 그랜드 투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중산층이 증가하고 여가 시간이 생기고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철도가 연결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여행, 특히나 세계여행을 한다는 것은 부유한 상류계층의 전유물이었죠. 대부분의 노동계층은 평생 동안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토마스 쿡인데요. 1808년 영국 더비셔의 멜버른에서 태어난 토마스 쿡은 20살 때 침례교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금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영국에서는 알코올 소비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술에 취한 사람들로 넘쳐났고 이것이 사회 문제로 이어지자 금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토마스 쿡은 금주주의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고 1841년에 러프버러에서 금주주의 모임이 열리자 그는 레스터 지역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그는 미들랜드 카운티 철도를 찾아가서 특별 열차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데요.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1실링, 현재 가치로는 약 7,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특별 열차로 러프버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여행을 조직합니다. 이 여행에는 약 50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열차는 비록 이렇게 천장도 없고 좌석도 없는 3등석 열차였지만 차를 제공했고 깃발을 휘날리며 밴드가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여행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이때 기차를 처음 타봤다고 하죠. 사람들은 선로 옆에서 떠나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 열차는 당일치기로 러프버러를 방문해 금주 모임에 참석하고 레스터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철도 여행 자체가 최초는 아니었지만 이 여행은 현대의 대중관광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를 기념해서 레스터 기차역 앞에도 토마스 쿡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토마스 쿡은 금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회 문제가 술에서 온다고 생각한 그는 금주주의 모임에 참석해서 연설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곡물을 이용해 술을 만든다면서 곡물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지만 도시들은 오염되고 위생 상태는 좋지 않았으며 쉽게 질병에 노출되었습니다. 당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쿡은 이러한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건강한 여가를 위한 대안으로 여행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행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넓히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차례 금주주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이끈 토마스 쿡은 이제 더 다양한 여행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1845년에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여행으로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먼저 기차를 타고 레스터에서 리버풀로 가서 국제무역과 항구도시로 성장하고 있던 리버풀의 도시와 부두를 둘러보고 증기선을 타고 웨일스의 카나번으로 가서 스노든 산을 오르고 다시 리버풀로 돌아와 열차를 타고 레스터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통과 식사 그리고 숙박을 준비했고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 책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현대의 패키지 여행 개념이 시작되고 있었죠. 또한 스코틀랜드로 여행해서 아름다운 하이랜즈의 자연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쿡의 여행은 점점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토마스 쿡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1851년에 런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첫 번째 세계 박람회인 대박람회가 열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쌌던 박람회 입장 가격은 점점 낮아져서 일반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토마스 쿡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런던으로 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무려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런던으로 보냅니다. 이때까지 영국에서 이 정도로 대규모로 사람들이 이동한 사례는 거의 없었죠. 지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던 시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런던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발전한 런던의 모습을 보고 대박람회에 전시된 수많은 발명품들과 예술작품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대박람회를 통해 유명해진 토마스 쿡은 1855년에 두 번째 세계박람회가 파리에서 열리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을 영국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쿡은 더 나아가서 여러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는 대순환 투어라는 상품을 만드는데요.
이 투어는 벨기에 엔트워프와 브뤼셀, 독일의 쾰른과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까지 여행하고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드디어 해외 패키지 여행이 탄생했습니다. 쿡은 고객들을 위해 환전을 대행하고 유럽의 철도회사 협의에서 단체 티켓으로 할인된 요금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죠. 1861년에는 영국 국민이 여권 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게 되자 조셉 팩스턴 경과 함께 교육적 목적으로 영국인들이 프랑스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수많은 영국인들이 프랑스를 방문하는데요. 파리 거리는 영국인들로 넘쳐났고 한 번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자 프랑스 경찰이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며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룹을 나눠서 각 그룹에 인솔자를 지정하고 튠리르 정원과 베르사유 궁전 등 프랑스의 다양한 장소들을 관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쿡의 여행 범위는 이제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로도 확장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알프스 산맥의 자연과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고 돌아왔죠. 부유한 귀족들이 날 수 있던 그랜드 투어를 이제 일반 대중들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토마스 쿡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이제 유명인사나 부유한 사람들도 쿡의 여행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은 스스로 여행이 가능했지만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 직접 교통이나 호텔, 숙박 등을 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쿡의 여행에 참여한다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고 여행만 즐기고 오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죠. 토마스 쿡은 런던 플리스 스트리트에 상점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 상점에서는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여행 가이드북과 여행 가방, 망원경, 신발 등 여행 용품들도 판매했죠. 또한 익스커셔니스트라는 일종의 여행 잡지도 출간했는데요. 토마스 쿡은 직접 칼럼을 연재하고 여행지들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쿡의 가이드북과 잡지를 보면서 여행 정보를 얻고 다음 여행지를 정했죠. 쿡의 여행도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1865년에는 드디어 유럽 밖으로 나가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대서양을 건너 북미 투어를 진행한 것입니다. 무려 9주 동안 뉴욕과 워싱턴, 나이아가라 폭포, 시카고, 켄터키의 매머드 케이브, 그리고 버지니아의 전쟁터 등 16,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중 버지니아의 전쟁터의 경우 당시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전쟁터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왜 전쟁터를 가냐며 이러한 방식의 여행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토마스 쿡의 여행에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쿡은 또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들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야파에 사무실을 열었고 고객들이 중동과 이집트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869년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수에즈 운河가 개통한 것인데요. 이제 유럽에서 동양으로 가는 여행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 유행하고 동양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동양 여행은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전에는 상상만 했던 여행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쿡은 중동과 인도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으로 가는 여행 상품을 준비합니다. 그중 가장 성공한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토마스 쿡은 수에즈 운하 개통 시기에 영국인들을 데려간 여행을 조직한 이후 이집트 여행에 대한 사업성을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회사에 합류한 토마스 쿡의 아들 존 메이슨 쿡이 카이로에 사무실을 열었고 회사 이름도 이제 토마스 쿡 앤 선이 됩니다. 쿡은 증기선을 나일강 크루즈로 대비시켜 빠르게 관광객들을 수송했고 이집트 여행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나일강 크루즈는 나중에 점점 화려해지고 떠다니는 호텔처럼 업그레이드 되었죠. 관광객들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카이로에서 올드 카이로와 시장,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고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룩소르와 아스완 등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일강의 각 역에서 내리면 쿡의 안내원이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죠. 쿡은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편의시설들과 인프라를 지었는데 영국인 의사가 배치되고 카페, 교회, 우편 및 전신국 등이 세워졌습니다. 룩소르와 아스완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쿡은 이집트에 호텔도 지었는데 아스완의 올드 캐트랙트 호텔이 대표적이죠. 소설가 에거시 크리스티가 그녀의 유명한 소설인 나일강의 죽음을 집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토마스 쿡 앤 선은 이집트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영국의 중산층 이상에서 가장 큰 겨울 여행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872년에 토마스 쿡은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무려 222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여행이었습니다. 먼저 리버풀에서 증기선을 타고 출항해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갔고요. 아직 자유의 신상도 없던 시대의 뉴욕을 구경한 후 역마차와 철도 등으로 미국을 횡단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시카고, 솔트레이크 시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여행했죠.
시카고는 대화제 이후 도시를 재건하고 있었고 몰몬교의 도시 솔트레이크 시티는 대륙 횡단철도의 연결과 자원의 채굴 등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증기선을 타고 태평양을 지나 일본의 요코하마로 가서 오사카, 나가사키 등을 둘러보고 중국의 상하이와 홍콩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 자강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영국령이었던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페낭을 지나 실롱 갈레에 도착한 후 인도의 캘커타로 향했습니다. 캘커타에서 열차를 이용해 바라나시, 아그라, 델리, 그리고 봄베이까지 32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봄베이에서 다시 증기선을 타고 아덴만을 지나 수에즈로 가서 이집트를 여행하고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야파와 예루살렘 등을 본 다음 이스탄불과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를 거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46,000km가 넘는 여행이었는데요. 상품의 비용은 200에서 300기니로 현재 가치로 하면 약 3천에서 5천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여행은 토마스 쿡이 직접 이끌었고 첫 번째 투어에서 영국인 4명, 러시아인 1명, 그리스인 1명, 미국인 4명이 참여했습니다. 여행객들은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날짜선이 바뀌면서 하루가 손실되었다며 당혹스러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줄 베른의 책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연재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토마스 쿡은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줄 베른 역시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소설 속의 루트도 비슷한데 물론 당시 가장 빠르게 세계 일주가 가능한 루트는 이 루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토마스 쿡의 여행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가면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토마스 쿡의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죠. 세계의 정치 상황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일어나 여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넘거나 허가를 받는 것은 항상 까다롭고 오래 걸렸습니다.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느렸고 주로 우편으로 이루어졌으며 확인을 기다리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행 중 위생이나 질병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직 위생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냉장고나 아이스박스, 온수도 아직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다른 대륙으로 갔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죠. 그래서 여행 중에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행 도중에 여행객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이 처음인 사람들 중에서는 낯선 환경이 불편해하거나 음식을 먹기 어려워했으며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격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쿡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었고 사업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한번 해협을 건너는 것이 거부되자 대체 경로를 찾아 이동하기도 하고 고위 관계자들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여행지들에도 사무실을 열고 최대한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토마스 쿡의 생애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였습니다. 쿡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했고 그것이 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관광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토마스 쿡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토마스 쿡은 패키지 관광이란 개념을 만들었고 여행은 더 쉽고 저렴해졌습니다. 쿡의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직접 교통, 숙박, 식사를 알아볼 필요 없이 짐만 챙겨서 떠나면 됐습니다. 단체로 여행하니 가격은 더 저렴해지고 여행 도중 만난 동료 여행자와 사교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여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험 많은 직원들이 해결해 주었죠. 그래서 쿡의 여행객 중에서는 혼자 오거나 여성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이 동반자 없이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었는데요. 쿡의 여행에 참여한다면 안전하게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쿡은 여행을 간단하고 쉽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지구상 어느 곳이든 티켓을 판매할 것입니다. 쿡은 어디에서나 당신의 은행원입니다. 그의 직원들은 당신이 묻는 모든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쿡의 티켓을 추천하며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쿡을 모릅니다. 쿡은 단순히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여행 산업에서 혁신적인 개념들을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순환 지폐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쿡이 발행한 지폐를 받아 현지 통화로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 개념은 나중에 여행자 수표로 발전합니다. 여행객들은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해외에서 쉽게 돈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회사는 은행 및 환전부서를 아예 따로 열 정도였죠.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도 그들은 천사처럼 돈을 송금한다며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호텔 쿠폰이란 개념도 도입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 쿠폰으로 쿡의 리스트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좋은 호텔에서 실수나 과도한 요금을 방지하고 균일한 요금으로 숙박을 보장했습니다. 1873년부터는 쿡의 대륙 시간표라는 책도 발행했습니다.
이 책은 유럽 전역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책이었는데요. 특히 기차 여행객들에게 이 책은 필수였고 덕분에 사람들은 유럽을 더 쉽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러피언 레일 타임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죠. 토마스 쿡은 여행을 부유한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노동자 계급 사람들과 중산층의 사람들이 생애 처음으로 여행하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토마스 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섬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은 한순간도 해안을 넘어갈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큰 즐거움과 큰 상쾌함, 큰 개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들은 이 현상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리비에라와 알프스, 이집트 같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행지를 교육받지 못한 관광객들이 몰려와 망친다고 불평했습니다. 아일랜드 소설가 찰스 레버도 토마스 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씩 몰려다니는 관광객들을 양치기 개처럼 끌고 돌아다녔으며 무지한 관광객들은 악마의 먼지와 같고 우리의 요리, 복장, 언어를 조롱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관광지에 사는 주민들도 처음에는 관광객들을 환영했지만 일부 관광객들이 시끄럽고 무리하게 굴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 수준이 더 높아진 요즘 시대에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계층만 여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토마스 쿡은 익스컬셔니스트의 칼럼을 통해 여행지를 일부 사람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자연과 예술의 경이로움을 소개하는 데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쿡은 여행에 독점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생기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참정권의 독점이 깨졌을 때 여행의 독점도 깨졌습니다. 토마스 쿡은 칼럼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저렴한 여행 티켓을 제공했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쿡의 여행이 모든 계층에서 크게 인기를 끌자 이런 비판들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토마스 쿡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이 그렇게 잘 풀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사망했고 그의 딸 애니가 갑작스럽게 죽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안도 딸의 죽음 이후 건강이 나빠져 일찍 사망했고 토마스 쿡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해 나중에는 시력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아들인 존 메이스 쿡은 사업 파트너였고 그 역시 사업 수완을 발휘해 토마스 쿡 앤 son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쿡은 아들 존과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요. 존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업의 확장에 관심이 더 많았고 노동계층보다는 부유층들을 끌어들이고 고위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버지가 선교나 금주주의 등 종교와 사회적 신념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커졌습니다. 토마스는 신념을 위해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도 많이 했지만 존에게는 사업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222일간의 세계 일주 당시 토마스가 이 여행을 직접 이끌었죠. 그가 222일 동안 사무실을 빌자 회사는 거의 존이 운영했습니다. 토마스 쿡은 점점 회사에서 밀려났고 결국 은퇴해서 레스터에서 조용히 살다가 189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레스터의 웰포드 로드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지의 비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여행을 선사했습니다. 아들 존 메이스 쿡은 이후로도 사업을 계속 확장시켰습니다. 인도에서 메카까지 가는 순례 여행을 조직하고 인도 왕자들이 빅토리아 여왕의 희년기념 행사에 참가하는 호화로운 여행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여러 부분에서 독점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영국 정부와 이집트 캐디브의 지원으로 나일강 크루즈를 거의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나일강에서 우편물 운송이나 영국군의 이동을 위한 운송수단을 마련해주기도 했죠. 그는 나일강에서 거의 제국을 건설했고 나일강을 쿡의 운하라고 부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동계층에게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는 어느새 제국과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 수완은 대단했고 1896년에는 아테네에서 열린 첫 번째 근대올림픽의 공식 여객 운송업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존 메이슨 쿡은 1898년에 투어 도중 질병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의 아들들이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최초로 항공여행을 포함한 가이드 투어를 시작했고 1922년에는 수에즈부터 케이프타운까지 가는 아프리카 투어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등으로 여행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고 1930년대 회사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운영하기로 유명한 국제 침대차 회사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는 토마스 쿡 가족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경쟁 여행사도 생겨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회사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1948년에는 국유화되었다가 국유화에서 해제된 후 계속해서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토마스 쿡은 대표적인 여행사로 계속 존재했고 유명한 슬로건인 Don't just book it,
토마스 쿡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는 토마스 쿡 에어라인도 생겨났죠. 하지만 2019년 9월에 토마스 쿡은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여행 중이던 수많은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까지 있었죠.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쿡이라는 이름의 회사는 여전히 손실을 하는 채 계속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쿡이 금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여행이라는 건강한 여가 생활을 제시한 것은 크게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가 첫 번째 여행을 조직한 지 18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1년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여행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모두가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데는 분명 토마스 쿡과 패키지 여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은 계속될 것이고 쿡의 바람처럼 여행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